나는 낯선 숲속에서 깨어났다. 주변 공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우뚝 솟은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가 나고 습기 찬 땅 밑에서 나뭇잎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소리만 났다. 입기에 강렬한 냄새와 축축한 혈기 코를 찔렀다. 나는 전율했다. 추위는 날씨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도 있다. 나는 손을 뻗어 내 몸을 감싸 안았고 얇은 외투는 밤이 깊어가는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갔지? 제가 전에 뭘 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막막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될 수 없는 이산적인 조각들 같다.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기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더 아파왔다. 근데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평생을 돌보고 키우고 사랑하며 보낸 아들. 비가 올 때마다 그의 작은 손이 내 옷을 움켜잡았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 저는 그가 어렸을 때 제 어깨에 머리를 쳐박고 잤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그 눈빛이 반짝이는 것도 기억난다. 이것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나를 떠났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마디도 충고하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숲과 추운 날씨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광활한 자연 속에 혼자 서 있었고 마음은 방금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공허했다.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해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밤처럼 잔인하고 나를 서서히 감싸고 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72살이고 부산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비가 오든 햇빛이 오든 나는 여전히 모든 시멘트 봉지를 운반하고 벽돌을 붓고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족을 돌볼 충분한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외아들인 재현의 어머니는 악성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그는 인생의 상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3학년 소년이었다.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며 한 푼 한 푼, 한 끼 한 끼의 식사, 한 벌의 옷을 챙기고 그저 전날 저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공부를 잘하면 저처럼 힘들지 않은 또 다른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기로 했다. 매달 나는 금식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돈을 보낸다. 심지어 그가 사업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내 유일한 집을 팔았다. 나는 나중에 늙고 허약해지면 의지할 곳이 있을 것이고 아들 집에 노년을 즐기기 위한 작은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다. 결혼 후 재현은 변하기 시작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메시지는 미온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명절, 설날, 저는 아이들을 보기를 고대하지만 아이는 항상 바쁘고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저를 방문하러 부산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가족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서울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탔고 내가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그녀에게 사주곤 했던 아파트 앞에 섰다. 아이가 알면 또 거절할 핑계를 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고하지 않았다. 근데 벨을 눌렀는데 문을 연 건 재현이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그는 불쾌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마지못해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날 저녁 내내 나는 나와 아들 부부 사이의 싸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낯선 사람들 틈에 앉아있는 듯한 밥을 먹었다. 며느리를 탓하지 않아요. 나도 재현이가 사생활을 하느라 바쁜 걸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야말로 나를 버리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날 재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달콤한 말투였어요. 아버지, 제가 긴장을 풀 수 있게 여행에 데려갈게요. 서울이 좁아서 공기 좀 쐬고 올게요. 나는 놀라서 몸을 약간 움츠렸다가 이내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가 결혼한 날부터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희박해졌다.
나는 내가 이 늙은 아버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놀러 가자고 했다. 너무 기뻐요. 며칠 후 나는 옷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즐거운 여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자를 좀 샀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고 도시를 떠나 붐비는 도로를 건넜고 점점 더 한적한 거리로 나아갔다. 창문을 통해 보니 고층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고 대신 울창한 숲과 산속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들이 보였다. 살짝 궁금하긴 한데 재훈이가 진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쉬고 싶나 봐요. 차는 몇 시간 동안 도시에서 점점 더 멀리 달린다.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저는 제 아들을 믿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간에 그곳은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차는 나무숲이 우거진 작은 길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새들의 찌르기는 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휙휙 지나갈 뿐이다. 재현은 나에게 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요. 옷 좀 사올게. 가까운 데만 갔다가 금방 올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요.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길가의 바위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의 답답함과 달리 시원하고 신선합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때로는 분주한 생활 리듬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분이 흘렀다. 10분, 30분. 아무도 안 돌아왔어.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서 불렀다. 신호가 안 잡혀요. 파도가 너무 약해서 어떤 전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회상한다. 차에 타기 전에 재현이가 제 휴대전화를 뺏어서 아빠, 충전기 좀 주세요. 먼 길 가서 배터리 없으면 불편해.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뭐라고 하든 나는 듣는다. 하지만 지금 여기 홀로 숲 한가운데 앉아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숲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나와 나를 오싹하게 했다. 배가 몹시 고파서 배가 부르릉거렸다. 저는 거기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야 나는 이해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나는 깊은 숲 한가운데서 무작정 방황했고 추위로 다리가 저리고 몇 시간 동안 방향 없이 걷다가 몸이 녹아버렸다. 밤이 되자 어둠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켰고 벌레가 새어나가는 소리와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만 남았다. 사람 그림자도 희망도 없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고 제가 멈추면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배고파. 목말라. 차가워요. 나는 길가에서 야생 열매를 주웠는데 먹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위를 가득 채우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다. 나는 작은 개울물에 몸을 굽혀 차가운 물을 한 모금씩 비벼 갈증을 삼켰다. 뼈가 으슥하도록 추운 밤, 나는 나무 아래 웅크리고 남아있는 약한 온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몸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관절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날이 빨리 밝기를 바라고 태양이 나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추위를 덜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이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것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사랑을 다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는 아들이 나처럼 부족함 없이 힘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세월을 건너뛰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그가 나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나무줄기를 스치고 차갑고 무심했다. 사흘이 지났다. 배고픔이 내 배를 갈기갈기 찢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내 몸은 녹초가 되었고 발걸음은 돌멩이처럼 무거웠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 내가 죽을 곳인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죽음. 하지만 운명은 내가 그렇게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한 발짝도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숲 사이로 작은 흙길이 보였다. 나는 약간의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고 그 길을 따라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가다. 내 눈앞에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억지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약간의 힘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거기에 서서 내 누더기 모습을 보고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별로 묻지 않고 나를 부랴부랴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 남자 이름은 최상우이고 은퇴한 의사입니다. 내가 막 깨어났을 때 그는 뜨거운 죽 한 그릇과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해 두었다. 작은 집의 따뜻함, 은은한 차 냄새, 그리고 동정심이 가득한 그의 눈빛은 악몽에서 막 나온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내가 죽을 몇 숟갈 먹은 뒤 내 맞은편에 앉은 최상우는 조용히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재혼에 대한 모든 부자 휴가인 줄 알았던 여행, 숲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 아들이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굴었는지 다 털어놓는다. 듣고 나서 그는 한숨만 쉬었고 눈빛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김씨.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버려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최상우는 천천히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산악지역에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끌려와 버림받았다. 그것은 단지 신문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목격한 적나라한 사실이다. 저처럼 마을 사람들이 찾은 행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들은 숲속을 헤매다가 지쳐서 광활한 자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했고, 아마도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노인의 조용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최상우는 숲이 끝없이 펼쳐진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내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러나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 적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저는 재현이를 찾으러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나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할 게 뭐 있어서? 한 아버지가 황량한 숲 한가운데서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 소송에 간다면 제가 무엇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부는 법 앞의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싶을 때만 존재합니다. 근데 저한테 재현이는 그날부터 죽었어요. 내가 평생을 사랑, 희생, 걱정에 바친 아이. 내가 믿음과 희망을 모두 걸었던 아이.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에게 버려야 할 낡은 물건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마을에 머물면서 가능한 한 평안하게 만년을 보냈다. 최상우는 숲 가장자리에 작은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야채를 재배하고 닭을 기르고 나 자신을 돌본다. 마을 사람들은 제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고 제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실과 따뜻함으로만 저를 대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친분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제 사연을 읽고 계신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코 자녀의 손에 평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큰아이를 키우고 공부도 돌보고 결혼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좋은 꿈 속에 자신을 재우지 마세요. 언젠가 자녀가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짐들이 떨쳐버리고 싶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돌보세요. 약간의 사생활, 약간의 돈, 약간의 자유를 간직하세요. 당신은요? 만약 언젠가 당신의 부모님이 노쇠하고 더 이상 현명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더 이상 민첩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아니면 재현이가 저한테 했던 대로 버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